안녕하세요. 네, 객관식 경영학 강의를 맡은 이인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이제 비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로 좀 개강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그 경영학 객관식 강의 진행할 텐데 첫 시간이니까 그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용들 하나씩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역시나 제일 첫 번째, 뭐 기본 강의 때도 마찬가지긴 했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컨택 포인트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메일 주시면 되고요. 제 이메일은 fuzworld 연세.ac.kr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수신할 거고요. 거기 주신 내용 따라서 답변하는 형태로 컨택 포인트 잡아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그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이야기하면서 이 교재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교재는 뭘 쓰게 되냐면 CPA 객관식 경영학 제2판 교재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회계사 객관식 경영학 시험 목적상, 객관식 강의 목적상으로 제가 직접 쓴 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이 교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이어갈 거냐면 구성에 대한 이야기 같이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구성과 가지고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는요.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크게 두 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1편 핵심 정리가 되고요. 제2편 실전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각각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먼저 1편 핵심 정리는 어떠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회계사 시험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회계사 시험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에서 이미 기출됐던 경영학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들 한 20년치를 싹 다 뽑아다가 그 주제별로 다시 소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모두 몇 개의 주제를 뽑아냈냐면 37개의 주제를 뽑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37개 주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냐면 그 37개 주제에 대한 요약 정리가 들어와 있고요. 그 요약 정리 뒤에 그 해당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출 문제를 가장 최근 문제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쭉 역순으로 배열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제1편 핵심 정리. 그리고 이제 요 구조가 총 37번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형태로 그 교재를 좀 잡아놓고 있냐면 그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쭉 보시면 전 범위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죠. 하지만 어느 분야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어느 내용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를 보시기는 쉽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실 전 범위를 동시에 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아직 시험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 상태니까 이 내용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는 건 분명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출문제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있는 형태로 제1편 핵심 정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셨으니까
객관식 수업 특성상 실전 감각을 익히시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제 2편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전 모의고사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총 23회분의 모의고사가 회당 25문항씩 들어가 있어요. 물론 실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계사 1차 시험에서 경영학이란 과목 안에서 모두 40문항을 보시게 되죠. 그런데 그 40문항 중에 16문항은 재무관리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4문항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24문항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24문항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경영학 원론, 경영전략, 조직행동론, 인적 자원관리 분야가 한 분야로 해서 8문항, 그 다음에 생산 운영관리가 한 묶음으로 가서 8문항, 마케팅이 한 묶음으로 가서 8문항에서 총 8, 3, 24, 총 24문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실전에서는 24문항 플러스 재무관리 16문항이 붙으니까 40문항 그냥 딱 세트가 맞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24문항만 딱 넣어놓으니까 좀 모양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모양이 좀 없어 보여서 뭐 한 문제 정도는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서 총 23회분을 25문항으로 구성한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이 25문항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학 원론, 경영전략, 조직행동론, 인적자원관리 한 묶음, 생산 및 운영관리 한 묶음, 마케팅 한 묶음, 세 묶음을 각각 8문항을 기본으로 했고요. 거기에 이제 각 분야별로 한 문항씩 좀 추가되는 형태, 그런 형태로 25문항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2편 실전 모의고사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문항은요, 뭐 다른 시험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따다가 쓴 거 절대로 아니고요. 대부분 90% 이상 제가 직접 회계사 1차 시험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 시험에서 조금 더 적중률이 높은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제2편 실전 모의고사가 되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CPA 객관식 경영학 제2판의 교재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게 되냐라는 건데, 일단 지금 구성상으로 1편과 2편 두 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시간, 지금 객관식 종합반 같은 경우에 지금 36시간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경영학이 36시간 정도 잡혀져 있고요. 그 36시간 동안 두 개를 다 가져가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객관식 반에서는 요 1편 핵심 정리 쪽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객관식 종합반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향후 일정이 있거든요. 뭐 핵심 요약 정리 특강 뭐 그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요약 정리 특강 할 때 제2편 실전 모의고사 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1편은 지금 객관식 종합반에서 진행을 좀 하고요. 다음에 2편은 요약정, 그러니까 객관식 종합반 끝나고 나면 향후 일정 또 나올 거고 그 향후 강의에서 정리한 형태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끌고 가는 과정에서는 제1편 핵심 정리를 중심으로 강의를 끌고 갈 거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강의를 좀 진행할 거냐면 간단하게 요약 정리 강의 좀 할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서처럼 자세하게 강의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고요. 조금 이제 기본서에서 공부하신 내용들을 리마인드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게끔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들어가 있는 기출문제들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형태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는 기출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출문제가 많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풀겠지만 그 한 주제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왕창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푸는 것은 역시나 시간적 제약이나 가성비 관점에서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한 좀 많이 풀어보려고 하겠지만 시간 좀 보면서 한 5개에서 10개 사이 요 정도 풀어가는 게 가장 맥시멈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각 주제 37개 주제별로 첫 번째 주제가 있다면 요약 정리 강의하고 기출문제 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에 가서 요약 정리하고 뭐 기출문제 풀고 하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요 객관식 과정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편 마무리되면 2편은 그 뒤에 과정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재가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의는 그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교재에 대한 이야기하고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객관식반 들어와 있는 상태고 요 객관식반과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 공부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역시나 이제 일반적으로 객관식 시험 형태의 시험을 준비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자료라고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기출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저희들도 책을 쓰면서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경향에 맞게끔 책을 쓰긴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러다 보면 그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경우들이 있으시냐면 기출문제를 맹신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나왔으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출문제를 맹신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출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저희들이 기출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이거 나왔으니까 무조건 중요한 거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 제가 기출문제를 볼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보냐면 얘는 나왔네?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얘 나왔으니까 앞으로 안 나올 거야.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름마 태워가는 것도 사실은 조금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관점에서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긴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요.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냐면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기출문제는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한다는 것과 확인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공부한다는 얘기는 그 기출문제에 나온 지문을 그냥 그대로 다 외우세요. 그리고 그 지문 똑같이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그걸 똑같이 외우시면서 하시는 게 바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 기출문제에 등장한 그 문장이 똑같이 출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 라는 형태로 기출문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로 나왔구나 라는 확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 기출문제 자체를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가 출제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그 내용 전체에 대해서 빈틈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공부하시는 거. 그게 바로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러한 취지 때문에 다시 올라가면 기출문제를 보시기 전에 그 기출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교재를 이렇게 구성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는 공부하는 거 아니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문장 그대로 정리하시는 거 크게 의미 없으시다고요. 단 기출문제들 계속 보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기출문제 자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형태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시는 형태, 그렇게 보시는 게 기출문제를 보시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이제 공부를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냐면, 어쨌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기본 강의는 또는 기본서는 3번 정도 정리를 하셨다라고 봐도 되죠?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제가 기본서 강의 때 부탁드린 내용 한 가지가 뭐였냐면,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부탁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객관식반 수업 들으면서 역시나 제가 요약 정리하면서 강의할 거고 제 강의 스타일 이미 기본서 때에서 보셨겠지만 판서 좀 할 거예요. 그런데 객관식반에서 제가 판사하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다시 서브노트를 만드실 필요는 사실 없으세요. 없으시고요. 기본서 강의 때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가 있으면 그 서브노트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서브노트를 활용하게 되냐라는 건데, 역시나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강의 내용과 관련돼 있는 서브노트 쪽을 좀 펼치세요. 펼치시면서 제가 강의하면서 뭔가 이것저것 쓰거나 이야기할 때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서브노트 만들면서 놓치셨던 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어떻게 놓으시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 쪽에서 만드셨던 서브노트에 내용을 추가를 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좀 같이 따라가시는 거냐면, 이제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맞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푸셨을 때 그렇지 못한 일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시험 당일날 실전에서만 맞추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 중에선 틀리신 게 상관없지만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실전에 들어가서 해당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을 때 틀리시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모두 같이 좀 얹어 놓으시냐면, 오답 노트도 같이 좀 얹어 놓으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틀렸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내용과 관련된 메모를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서브노트에다가 얹어 추가해 가시는 형태, 그런 형태로 가져가시면서 서브노트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 경우는 어떤 전제, 이게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시리라고 믿는데, 혹시 이게 없으신 분들이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냐면, 교재 보시면 요약 정리 쪽에 내용들 쓰여져 있죠. 거기다가 얘를 얹어 놓으시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추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들 교재에다가 추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기출문제 푸시다가 이건 내가 놓쳤던 거구나, 이건 다시 한번 꼭 봐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이 있다라면 그 내용들 역시 교재 앞에다가 좀 추가해 놓으시면서, 그렇게 가면서 이제 최종 정리용 자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서브노트를 좀 활용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번에는 제가 강의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교재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 방법과 관련돼 있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2편에 들어가 있는 실전 모의고사요. 이 실전 모의고사는 그냥 문제를 가볍게 푸는 형태로 가시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요.
제가 보기에 맥시멈 20분입니다. 맥시멈 20분 정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전범위와 관련돼 있으니까 좀 정리한 형태 그런 형태로 이제 이 1편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나고 나면 그렇게 정리하신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쪽 가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지금은 뭐 크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객관식반을 진행해 가는 관점에서는 일단 기출문제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 다시 한번 잡으세요. 기출문제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한 후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의 서브노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서브노트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추가할 내용들은 추가하거나 아니면 오답노트 같은 것들을 얹어 가시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단권화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혹시 서브노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교재 요약정리 내용을 확인해서 요약정리 내용을 활용해서 요 내용들을 얹어 가시는 형태로 활용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면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전부 다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릴 거냐면 어쨌든 그 기본 이론 강의하고 요 객관식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문제를 푸는 능력들을 좀 키워 가시는 거잖아요. 기본 이론 강의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습득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그 습득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또는 접근하는 요령 같은 것들에 대한 테크닉 또는 팁 같은 것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뭐에 대한 얘기부터 하는 거냐면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그 문제 출제 유형들은 딱 두 가지 정도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팩트를 물어보는 거죠. 경영학과 관련된 이론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있냐면 그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 제가 주로 쓰는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두 가지 형태, 팩트,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과 관련된 팩트를 물어보는 문제와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마인드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경영학 이론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모두 출제되는 경우가 있냐면 계산형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재무관리 빼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계산형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어느 쪽의 비중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지긴 하냐면 생산, 운영관리 쪽의 비중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경영학적 이론, 팩트를 물어보는 문제는 서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적 마인드를 물어보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출제 유형은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떤 경우들을 종종 보냐면 공부하실 때는 다 공부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조금 전략적인 관점으로 가면 일단 서술형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대비하시는 게 맞으시고요. 이 계산형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조금 현실적인 전략적인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걸 풀 건지 찍을 건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그 계산형 문제가 출제가 되면 계산형 문제는 일반적으로 말 문제보다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 한 말 문제로 말 문제에 소요되는 시간의 한 3배 정도, 3배에서 한 4배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는 게 계산형 문제들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무제한의 시간 안에서 문제를 푸시는 경우라면 당연히 접근하셔야 되죠. 그런데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문제를 푸시는 상황이라면 이거 한 문제 풀기 위해서 말 문제 3개에서 4개 정도를 포기한다는 거, 이건 정말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물론 공부해 두시는 거 나쁘지 않으세요. 예, 공부해 두시는 거 나쁘지 않으신데 실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계산형 문제가 나왔을 때 얘가 딱 문제를 읽으시는 순간 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에 대한 견적을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푸실지 아니면 찍으실지를 결정하시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 손해보시면 너무나 아깝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서술형 문제 중심으로 푸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를 건드린다라는 형태로 접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출제 유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접근 방법으로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어쨌든 그러면 뭐 이쪽은 뭐 계산형 문제니까 그냥 계산하는 거 자체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고요. 말 문제가 나왔어요. 말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있고요. 그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은 객관식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접근할 때 당연히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왜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떠한 경우들이 있냐면요. 물론 이제 경영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특성 때문에 실생활과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푸시면서 어떤 객관적 기준 또는 이론적인 베이스에 의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대입하세요. 예. 특히 이제 이런 실수 어디 가서 제일 많이 하시냐면 조직행동론 쪽 가서 많이 실수를 하시거든요. 그 조직행동론 쪽 가시게 되면 이제 그 개인 수준에서 행동을 다루다 보니까 그냥 개인 자체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동화가 돼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느낌만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까? 자기가 표준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근데 이것만이 또 기본 원칙은 아니세요. 여기다가 뭐가 같이 플러스가 좀 되어야 하냐면 사실 이 뒷얘기 때문에 이제 경영하기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학은 현실과 좀 많이 가까워져 있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도 좀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유연성 있게 적용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사실 이 이유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객관식 시험 준비하실 때 OX 형태로 문제 공부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신데 저는 그거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영학은 어떠한 측면이 좀 있냐면 똑같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5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어느 문제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O가 되기도 하고요.
X가 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확고하게 경영학적인 논리를 객관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문장은 무조건 O야, 이 문장은 무조건 X야 하는 형태의 접근은 아주 위험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객관적 기준을 가져가시는 게 분명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걸 절대적인 관점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유연성 있게 상대적인 관점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서 강의할 때도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 경영학은 절대적인 개념이 지배하고 있는 학문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 지배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기본서 때도 아마 첫날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상품이라는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상품을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원은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상품이라는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바라보는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뭘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동일한 실체가 인풋이 될 수도 있고 아웃풋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드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객관적 기준을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 어쨌든 객관식 문제 정답은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염두에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어떤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드릴 거냐면, 사실 이제 이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냥 요령 또는 팁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역시나 어쨌든 정답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정답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경영학에 사용되고 있는 문장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정답에 근접하시기 조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제되는 그 시험에 사용되는 경영학적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장의 특성들을 좀 이해하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떠한 문장을 쓰는 경우가 있냐면 그 방향성을 표시하는 문장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냐면 A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하는 형태의 문장들이요. 그리고 그러한 문장들이 시험에서 출제가 되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될까? 무조건 맞아, 무조건 틀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증가, 감소 같은 문장이 쓰여졌다면 이 증가나 감소와 관련된 단어가 바뀌어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하면서 문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방향성을 표시하는 문장, A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한다 라는 형태의 문장이 등장한다면 그 증가란 표현이 혹시 감소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출제되는 문장을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 절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표시하고 있는 문장들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어떤 형태의 문장들이 쓰여지는 경우가 있냐면 대꾸적인 문장들이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냐면 A는 B고 C는 D다 라는 형태의 문장이에요. 문장이 똑같이 병렬적으로 대꾸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문장을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A와 C가 또는 B와
D가 바뀌어 있는 거 혹시 아닐까? 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문장을 보셔야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문장의 진위를 파악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꾸적인 문장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출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제 문장을 읽다 보면 어떠한 것들을 보시는 경우들이 있냐면, 출제자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 모든 또는 항상 뭐 이런 식의 표현들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혹시 문제에 출제가 되었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틀린 문장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예. 단 틀린 문장일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적으로 그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이긴 한데요. 그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녹여서 이야기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뼛속까지 경영학을 했으니까 그 마인드가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항상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사회과학에서 가장 현실과 근접해 있는 학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배어가지고요. 항상 말을 할 때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녹여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출제자는 경영학한 사람일 테니까 출제자가 문장을 쓰면서 모든 또는 항상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그러니까 어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까요? 틀린 문장을 만들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실전에 사용되는 문장들 중에 이런 극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쓴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두루뭉실한 표현, 뭐 저도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뭐뭐 등이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표현들이요. 그러한 표현들을 가지고 문장을 쓴다면, 그렇다면 그 문장은 옳은 문장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다시,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라면 틀린 문장일 가능성이 높지만, 두루뭉실한 표현이요.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또는 뭐뭐 등이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표현들,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면 그 문장은 옳은 문장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읽으시면 조금 더 정답을 고르시기가 수월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특성에 대한 얘기들 이런 형태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데 어떠한 형태의 문장이 쓰이는 경우도 있냐면, 제외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문장을 쭉 쓰다가 뭐뭐 한다? 뭐뭐 하지만 얘는 제외된다 라는 형태로 문장을 쓰는 경우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시나 이제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아닌데 가끔 쓰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뭐뭐 하지만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문장 형태를 쓴다면 조금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출제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 표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자 입장에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문장을 틀 때는 옳은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일까요? 틀린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일까요? 당연히 틀린 문장을 만들고 싶은 의도가 있을 때 문장을 이상한 쪽으로 틀어요. 그러니까 형식을 좀 다르게 튼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뭐뭐뭐이지만 뭐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뭐뭐는 제외된다 라는 형태의 문장을 쓰게 된다면 그 문장은 옳지 않은 문장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장의 특성을 가지고 조금 이제 그 접근하는 걸 좀 손쉽게 만들어 드리면 방향성을 표시하는 문장들, 대꾸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문장들, 극단적인 표현과 두루뭉실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문장들, 그 다음에 그 빈도가 다른 것보다는 훨씬 적긴 하지만 제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요. 그런 경우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시면 조금 더 문제를 객관식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수월함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들 전부 다 마무리 짓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부터 하나씩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